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유일의 정책 유튜버 채널입니다. 박진영 TV와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TV 또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TV로 여러분들이 검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태선 민주당 전 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태선입니다. 네. 그 한태선 TV도 검색하시면은 한태선 TV도 있습니까? 구독자 한 10명쯤 되는. 예, 네. 여러분 한태선 TV 구독해서 좀 옮겨 다녀 주세요. 예, 이게 이제 그 저희 이제 지역에 네네. 천안에 제가 이제 천안시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구 유권자들 중심으로 네네네. 이제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TV 한태선 TV도 똑같이 송출하니까 말 좀 네네네. 해주시고 특히 거기에는 이제 앞으로 좀 짧게 음흠. 한 10분 안쪽으로 해서 이제 경제도 얘기도 하고 네네. 지역 얘기도 하고 그런 TV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한태선 TV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요. 독일에서 있었던 지역 혁신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선데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 혁신 체계라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확대판입니다. 독일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노사정위원회를 하다가 90년대 후반에 독일 경제가 폭망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반도체라든가 IT를 못 따라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서서 기존에 있던 제조업 기업들에게 IT와 그다음에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붙여주고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던 노사정위원회를 임금 협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총괄적인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이제 독일의 지역 혁신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지역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경제와 거시경제와 특히 산업 정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이제 우리랑 비교하면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노동조합이 대단히 발달돼 있다. 그렇죠. 네. 노동조합이 사실은 정치 입문의 코스로 돼 있을 정도로 노동조합이 정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가 노동자들이 경영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죠. 저는 지금도 뭐 독일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제조업 기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제고 거기에 이제 IT 부분은 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뒤쳐져 있죠. 네. 뭐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클 그런 나라라고 보고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협력 체제 거기서 노사정위원회가 기업하고 지방 정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협력 체계를 잘 갖춰서 그게 새로운 이제 어떤 성장을 이끌어가는 가버넌스 체제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독일의 하나의 그 지역단위 있죠.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연방제 국가니까 독일은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그 독일도 연방제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사실상 그 하나하나를 보면 그 안에서 또 빈부격차라든가 지역격차라든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렇게 5천만 남한 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지방 정부가 아닌가 독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니네 한국에서는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고 덩어리도 조그만데 그 안에서 무슨 뭐 격차고 그렇게 따지냐? 우리 그 상하이나 북경 하나만도 못한데. 그렇죠, 인구가. 그럼 그렇죠. 중국이랑 큰 나라에서는 격차를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건데 그건 이제 그들 얘기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스스로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기초 단체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낀데 우리 천안에 제가 그냥 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천안하고 아산이 충남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두 도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천안이 압도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예, 압도적. 인구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천안이 8만이었는데 지금 70만이 됐어요. 이야. 그 한 3, 40년 만에 7, 8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성장률을 훨씬 넘는 성장이죠. 근데 옆에 아산은
상대적으로 좀 처졌어. 네네. 현대자동차나 삼성반도체가 아산에 있는데도 아산의 좀 발전이 덜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발전 속도가 아산이 훨씬 빨라지고 네. 아산 인구가 35만으로 늘었는데 네. 천안은 70만에서 정체돼 있어요.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동안 아산 시장은 음. 첫 번째 민주당의 젊은 시장이 아산 시장을 오래 했어요. 네. 아 복귀왕 시장. 복귀왕 아시죠? 네네네. 복귀왕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재선 3선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거 하면서 뭐 우리 복귀왕 지금 의원이신데 복귀왕 당시 시장이 무슨 엄청난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제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를 그렇게 혁신적으로 이끌을 수 있었던 에너지는 뭐냐? 변화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네. 이런 거를 공무원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했던 혁신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 천안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뭐 민주당 시장도 계셨지만 주로 관료들이 했죠. 나이든. 관료 출신에다가 그 시장 처음 시작할 때 60대 후반에 시작하시고 70대 때 대부분 시장 역할을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안정적으로 뭐 시정이 유지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는 시대가 네네. 분명히 달라져 있다. 네네. 기초단체장의 새로운 혁신적 역할을 안 하면은 그 지자체는 처집니다. 네네. 예. 그리고 서울도 보면은 구청장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구청장들이 많은데 구청장 역할에 따라서 구의 경제라든가 복지가 엄청 달라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경제를 잘 알고 지역을 혁신시키고 네네. 특히 뭐 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의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이 경쟁에 그 지역의 생과 사를 네.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 단체장들도 잘 합니다만은 문화라든가 잡다한 아이디어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공간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 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 단체장 뽑으셔야 돼요. 쉽게 굉장히 말하면. 중요합니다. 네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네네. 현재로서는 계엄령 평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음흠.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선거 전까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목표는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목표지. 그렇죠. 네. 집권 자체가 목표거나 윤석열 빵에 집어넣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다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과정. 네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뭘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건가를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건가를 아주 구체적인 플랜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를 계엄령과 법적인 문제 이외에 경제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이걸 해야 우리 네. 민주당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급하지만 지금 대선 공약 이제 거의 다 만들었겠죠. 네. 그 대선 공약이라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이런 노력들이 우리 민주당 스스로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벅차기도 하죠. 벅찹니다, 네, 사실은. 네, 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다른 뭐 공중파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우리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방송이 나오면은 그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보면은 뭐 이제 조회수가 막 몇십만 돼요. 근데 네. 경제 얘기, 정책 얘기 나오면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네. 이게 이제 국민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검토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네. 이게 윤석열이 경제를 폭망시켜 놓은 거죠. 폭망 정도가 아니고 네. 폭망 맞습니다. 네. 그냥 그 거의 IMF 때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 간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보수적인 경제 연구소에서도 뭐 현대나 삼성 이런 데서 삼성 요새 거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만 현대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세계 경제가 나쁘고 네네. 뭐 이제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던데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야. 이런 취지의 발언을 그 보수적인 현대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도 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 정도로 불만 터뜨리면 네. 속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네. 부글부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야, 차라리 이재명이 낫겠다라는 소리를 지금 할 겁니다. 네. 아, 실제로 지난번에 노무현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네네. 뭐 야, 이명박 박근혜 하니까 우리 재벌들도 못 해먹겠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때도 지금 말은 못하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그 반도체 관련된 뭐 이제 CEO 한 분 만났다고 했었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놈의 정권은 도대체가 뭘 해도 요청해도 되는 것도 없고 뭐 옛날처럼 막 돈 뜯으러 오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수사를 좀 아니 해봐야 뭐 예를 되겠죠. 들면 옛날 예. 군사 정권 때는 돈 갖다 주면 뭐 특혜라도 주고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도 안 하잖아요. 그 박정희 전두환 때는 네. 노골적으로 정경유착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 이제 우리 뭐 국민들한테는 손해를 많이 끼쳤지만은 네네. 재벌들 입장에서는 일은 되거든. 일은 되거든. 뇌물을 좀 주고 일을 화끈하게 해버리고 뭐 노동 탄압도 하고 하면서 그 경제라도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은 그나마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 경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 가서 서민들 어려운 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그 정도 이야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우리 분기 성장률이 이번 1, 2, 3월 네. 금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거 아무도 모르죠 지금. 모르죠. 네. 네네. 언론에서도 안 다뤄주네요. 심지어는 저 뭐 언론에 뭐 보수적인 언론들이 안 다뤄주는 거는 뭐 당연한. 만약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때 이랬으면 아마 난리 났죠. 박살났어요. 나라 실제로 망한다고. 뭐 온갖 뭐 르포 기사나 뭐 화면 나오고 뭐 전문가들 나와서 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마이너스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네네. 이렇게 이제 뭐 1%대로 떨어지다면 나라 다 망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도 언론도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진보적인 유튜버나 언론들도 그냥 넘어가요. 왜? 잘 모르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잖아. 예, 윤석열 문제. 예, 예.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민주주의 개혁 하는 거 다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정이란 말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내 지갑이 얼마나 두꺼워지느냐. 맞습니다. 이건데 이걸 채워주기까지는 아직은 좀 우리 민주당이 부족했다. 네, 이제 네. 집권하면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성장이 현 경제 상황에서 물론 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 경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가 많지 않아요. 네. 우리가 최악입니다. 최악. 네. 그 뭐 어렵다는 일본이나 뭐 이런 데도 마이너스까지는 안 내려갔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네. 우리만 마이너스야. 그게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저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한 적이 코로나 때인가 네, 그때 네. 있고 IMF 때 있고 중간에 뭐 이제 금융공황 시절에 몇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마이너스를 네. 겪은 거예요. 근데 정부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런데 선수예요. 네. 이거 절대로 마이너스 숫자를 만들지는 않거든. 네, 수치 관리하는 데는 네, 아, 관리를 능력이 합니다. 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관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다. 소비, 네. 투자, 음. 정부 지출, 네. 수입, 수출 이게 이제 그 성장률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거든요. 네. 네. 5가지 중에서 수출 하나 빼놓고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는 거의 완전 무너졌다라고 봐야 무너졌어요. 내수 그래서- 무너지고 투자 무너지고 심지어는 정부 지출까지도 네. 이럴 때는 그 소비하고 투자가 좀 무너지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라도 늘려야죠. 네. 성장을 유지를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수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 특히 뭐 골목 경제,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네요. 거기뿐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주는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 체감을 하죠 사람들이. 네. 그런데 거기뿐 아니고 중견기업, 중견기업. 심지어는 지금 대기업들도 네. 어려운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이 상태로 조금 더 가면은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지방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보도가 안 되겠어요. 근데 보통 보수 정부 들었으면 딴 건 몰라도 건설 경기는 확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놈이. 야, 역대 최악의 정부였네요. 네, 그때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그 정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교훈을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야 대통령이 좀 못해도 뭐 노무현이나 민주당이 좀 못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국가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입증을 시켜준 거예요. 대통령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는 이걸 해낼 수가 없다. 네. 공무원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네. 입증이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한덕수 있었잖아요. 네. 그 밑에 최상목 있었고. 있었고. 네. 근데 두 분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경제는 살리겠다. 내가 경제 전문가다, 통상 전문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씨가 총리면서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었던 거 알아요? 아, 그렇네요, 진짜. 그죠? 윤석열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요.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벌인 거야, 이 이야. 양반이. 임기 초반에 민주당이 좀 발목 한덕수 검증한다고 며칠 지났는데 그 지난 것보다 더 길게 윤석열 퇴진하고 한덕수가 더 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독특한 총리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라고 하고 윤석열의 뭐 이제 그 뭐 지시를 받아서 네. 경제를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네. 요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삼성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근거가 있나요? 글쎄요. 그 뭐 이제 위기설 반도체 위기설, 반도체 위기설.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저는 뭐 솔직히 그런 얘기는 네.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금년에 이제 뭐 반도체 가지고 네. 뭐 관세 관련해서 예, 그렇고 예. 뭐 대만 TSMC한테도 밀리고 뭐 그랬는데 뭐 저는 뭐 특별한 정보는 저한테는 없는데 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 쉽게 망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네. 지금 이제 삼성이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그 최첨단 반도체에 한번 타이밍을 좀 늦춰서 네. 뭐 하이닉스한테 떨어진다라는 예.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 반대로 나머지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삼성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네. 그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는 삼성이 좀 밀렸는데 네. 나머지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최고고 그 기술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중국이 따라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쉽게 그리고- 말하면 이런 거네요. 뭐 맛있는 특약 작물 요거는 삼성이 빨리 못했더라도 네. 쌀만큼은 쌀은, 예. 삼성이 세계 1위네. 아직도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 때려서 야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 대만의 TSMC나 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치를 해요. 네. 엄청 짓고 있고 네. 생산도 많이 해. 그런데 핵심 R&D 기능은 한국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언론 보도 잘 안 하고 네, 안 알려져 네, 있는데 네. 이건 SK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절대로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 탈취라든가 기술 유출의 우려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그리고 거죠. 그 반도체 기술이 제조업 기술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슨 뭐 기계 장비가 있고 뭐 어디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 핵심 기술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있구나.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왜 선반 기능공 같은 용접공 이런 분들도 그 사람한테 기술이 그 체화돼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뭐 네. 하루 아침에 뭐 네. 가르친다고 되는 네, 것도 기계 아니고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첨단 기술로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삼성도 음. 그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술자들은 미국에 공장을 질 때 일부 파견을 보냈다가 공장 어느 정도 가동되고 수율되면 다시 돌아오게 다 시킨답니다. 결국은 네. 삼성의 힘은 한국인의 힘이네요. 아, 그럼요. 한국인의 두뇌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네. 결국은 다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이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특히 다른 뭐 제조업이나 이 설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에 관한 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삼성은 그 해당 그 핵심 기술자들은 연봉이 삼성 CEO보다 더 많이 받는 연봉자도 기술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보안은 네. 철저히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밖에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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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이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음. 그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 네. 어떻게 그리고 보면 저기 굉장히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은 예, 예. 반도체 르네상스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네. 하고 저 엊그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네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같은 거를 이제 입법을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네네네.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차기 정부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밀어줄 업종 네네.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세를 해주고 음흠. R&D 예산도 넣어라. 네네. 이게 박정희식 산업 정책을 다시 할 때다.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예, 시설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해야 보고요.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 문제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 인력에만큼은 뭐 우리 수도권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좀 풀어줄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 풀어주고 네네. 그 반도체하고 인공지능하고 네. 핵심 뭐 주력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니까 규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네. 우리가 풀어주는 거 우리가 네네네. 보수가 대북 정책 하기 편하다 하는 거하고 똑같네. 똑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보수가 북한하고 접촉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해를 안 받죠 국민들. 오해 안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그래서 노태우가 더 잘했던 거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산업 정책 그 박정희식 전두환식 산업 정책을 다시 한번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그 산업을 정말 키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이제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그래서 뭐 이익공유제 뭐 등등에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저는 아주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쌍둥이처럼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증세입니다. 증세. 아. 그 지금 이 얘기 아무도 안 하죠. 네네. 심지어는 미국도 안 해. 음흠. 일본도 안 하고 서구 선진국 독일 유럽도 이 증세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이 트럼프가 저런 경제 정책을 한 이유가 있어요. 관세 정책을 때린 이유가 네네. 국가 채무가 너무 커. 이거 그냥 놔두면은 전 일반 국가면은 다 부도가 났어도 IMF 갔어도 10번은 갔어요. 그렇죠. 미국은.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아는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들도 야 미국 이제 부채가 국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머리를 열심히 굴린 거야. 아마 그들도 경제학자들 미국 경제학자도 알아요. 해답은 증세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 미국도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민간에 네, 돈이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법인세 올리고 소득세 더 걷고 미국의 이제 소비세 그런 걸 더 걷고 그래서 미국 정부를 세금을 통해서 미국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밖에 그게 정도거든요. 또 네네네.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왜 못해? 그거 하면 떨어지는- 선거 떨어지니까요. 대통령 떨어지고 네.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네.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뭐야? 그게 관세예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린다. 맞습니다. 이야. 아니 이게 제가 그냥 분석한 게 아니고 미국의 마이란 네,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예. 지금 트럼프 경제 특보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논리에 그게 나와요. 이래서 내가 관세를 때리는 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 전체 국세 수입 중에서 관세 비중이 한 2~3%밖에 안 돼요. 아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그래. 네. 그런데 관세를 뭐 2배, 3배를 때려서 그 비중을 확 높여서 여기서 걷겠다. 이건 뭐겠어요? 유권자가 관세 내는 사람들이 이제 큰 착각을 한 건데
외국인들이 관세를 내서 외국 기업이 관세를 내서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는 유권자들의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아주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관세를 법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에서 그 수입하는 왜 우리가 한국이 현대자동차를 팔면은 현대자동차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자가 있을 거 뭐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 예,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회사가 벤츠 수입하는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 예. 네. 그 현대자회사일 수도 있고 바바리안 모터스 뭐 네. 미국에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거든. 그 미국 회사가 관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세를 부담하는데 미국에다 니네 자동차 팔아 먹으려면은 그 미국의 그 수입업자가 현대한테 야 이 관세까지 더 내서 여기다 이제 현대한테 그 관세를 전가시킨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겠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게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뭐 우리가 뭐 덤핑한다고 해서 뭐 슈퍼 301조 나올 때나 맞아요. 후진국일 때 가는 거지 지금은 안 될 걸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도 그게 네. 100% 전가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소비자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직접적 부담은 미국 관세업자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한국의 메이커하고 미국 소비자가 분담하게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인플레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서민들 삶은 그래서 어려우죠. 거기에 지금 딱 부닥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도 그만큼 음. 국가 채무라든가 미국 내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세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한다. 그런데 소득세 범위세를 올리려니 조세 저항이 너무 크니까 관세라는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근데 했다가 지금 박살나고 있죠. 네. 그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역대 민주당 정부가 음. 셀러리맨들에게 증세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했다가 민주당이 정권 뺏겼단 말이야. 그 말은 좀 특히 이제 조심해봐야 돼. 네? 예, 특히 말씀해 이제 보세요.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자기 지지층인 중산층 셀러리맨의 지갑을 열심히 공격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쪽에서 나오는 게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지나간 철지난 유럽 좌파들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증세 문제는 조금 다른 접근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중산층들한테 오히려 네. 증세를 한다 이런 이제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증세를 했습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동안 물가가 그 이전 경제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거든요. 올랐죠. 네네. 많이 오르면서 올랐어요. 네네.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도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서 임금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져서 네. 임금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우리 시중 가보면은 지금 짜장면값 다 10,000원 됐잖아요. 12,000원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 오르고 사실은 임금도 음.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은 자기 소득이 줄고 임금이 오르지 않았지만 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은 임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네네. 지금은 연봉 1억짜리가 그냥 수두룩해요. 네네네. 그 우리 뭐 저 직장 생활할 때도 맞습니다. 연봉 1억이면은 CEO들이나 받는 엄청난 뭐 목표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지금은 대기업의 부장이면 전부 다 연봉 1억 넘어요. 다 이런 없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그렇게 돼서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근로소득세를 우리는 여섯 구간인가 일곱 구간으로 네. 단계별로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내면은 낮은 세율 구간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을 안 받았어요. 네네. 근데 8,800인가부터인가가 네. 세율이 갑자기 35, 40 이렇게 확 뛰어버려요. 네. 그 밑에는 15, 20 이렇게 돼 있다가 네네. 그런데 이 세율은 가만히 있었는데 명목 임금이 오르니까 갑자기 나는 가만히인데 나한테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뭐 제도를 고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임금만 올라가니까 갑자기 위에 세율이 높아져 갖고 네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세수 비중 중에 법인세 비율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가 높고 근로소득세가 낮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법인세가 한 20대고 네네. 근로소득세가 한 17, 8좀 됐었어요. 근데 네네. 이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세금 법인세는 많이 깎아주고 네네네. 개인들은 세금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세금이 근로소득세가 높아진 것도 아래층에서 많이 높아진 게 아니고 위층
연봉 막 한 8천, 7천, 8천 네네. 이상 되는 예. 그 뭐 1억 넘고 예. 이분들에 대한 음. 소득세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걸로 돼 있죠. 근데 그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니까. 그 소득층. 맞기는 맞죠. 예. 예.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제 중하 정도의 소득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연봉 1억, 그 다음에 아파트 30평대 초반 이게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간이 제 기억으로는 8,800만 원인데 네, 그거 올려야 돼요. 그거를 지금.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예, 네, 네. 예. 그리고 네. 밑에 지금 그대로 두고 네, 네, 네. 위에 그러니까 최상부 말고 네, 네, 네. 그 위에 구간 있잖아요. 바로 네, 위에 네. 8,800에서 1억 구간 거기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세부담을 좀 낮춰주고 그 대신 그 최상위 구간들 있잖아요. 네, 네. 최상위 거기는 뭐 누진 더 구간에 해야 대한 되겠죠. 근로소득 근데 거기도 이제 50%를 넘었어요. 50%를 넘었어요. 예, 예. 최고 이제 명목 세율은 45%인데 네. 거기에 추가로 붙는 그 서택스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부가가치세 네, 네, 말고 네. 그것까지 하면 50%가 넘어가서 근데 사실은 그 정도 연봉이 막 5억, 10억 이렇게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 정도 세금을 부담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마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이슈가 좀 접어들면은 본격적으로 OECD 국가들이 증세 문제에 이야기를 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네. 진짜 붕괴되게 생겨서 세계 경제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증세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건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상대적으로 다음 선거까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총선 때나 대선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증세하겠다 이렇게 떠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조용하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때 완화됐던 법인세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법인세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보기보다. 사실은 네. CEO들의 소득세에 민감한 민감하지,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배당에 대한 과세가 너무너무 약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차라리 법인세는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떠드는데 네. 실제로 큰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법인세에 쉽게 생각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현대의 뭐 정몽구 회장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 그룹이 내는 거고 본인의 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라는 게 무슨 기업 뜯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다 뭐 이제 비용 지출 다 하고 네, 네, 네. 나머지 뭐 세금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비용을 다 내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뭐 금년에 내가 경영을 잘못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익을 못 봤다 그러면 법인세 안 내는 안 거예요. 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안 내면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법인세라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이제 차기 정부는 이 부분을 서서히 법인세를 좀 올려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을 아까 그 정부 지원한 부분하고 쌍둥이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네.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노골적으로 지원해주고 네. 그 대신 니네 여기에서 벌은 돈은 세금으로 충분히 내라. 네. 그걸로 국가 재정도 튼튼히 하고 복지도 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쓴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뭐냐면은 세금도 안 걷고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주는 거야. 법인세하고 대기업하고 재벌들한테 야 세금 안 걷을 테니까 뭐 대가로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떡볶이. 너네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네. 그 열심히 하는 문제하고 세금 문제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많이 지원해주고 세금 많이 받으면 좋지 뭐.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원도 정부 돈으로 현찰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 규제 완화 부분 있잖아요. 규제 완화 부분. 이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민주당 정부가 규제를 풀 건 풀자 이거예요. 네네네. 환경부 규제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환경부 가보니까 규제 부처니까 뭐. 이게 우리가 솔직히 우리 민주당 정부도 아까 좋은 표현 하시네. 보수 정부가 대북 정책 좀 완화하듯이 네네. 민주당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네. 예, 이게 우리가 환경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 하는 거 보세요. 그냥
환경 지키는 게 아니고 환경부를 지켜요. 그렇죠. 그 규제 많이 해야지. 지금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숫자 지방 늘어나야지 고위직도 늘어나고. 지방에서 네. 제일 센 공무원이 누군지 아세요? 환경 그 저기 감시하는 사람들. 환경지방청입니다. 네, 환경청 지방 다 있잖아요. 거기에 예. 8급 공무원들이 제일 네. 셉니다. 이야, 온갖 규제나 감시 감독 다 하는구나. 시 뭐 기초단체, 광역단체 규제는 그거는 이빨도 안 났어요. 흔히 하는 말로 모든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환경부에 가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아야 돼요. 아, 그렇죠. 이게 국토부는 그래도 개발 부서고 시나 도는 이제 지자체장이 개발하려고 하죠. 개발 의지가 좀 있잖아요. 네, 네. 뭐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데 있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환경부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환경부가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서 우리 환경이 정말 잘 지켜지고 뭐 지속 가능한 이게 달성이 되고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기 민주당 정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에 대한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하자. 합리화. 아마 예.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때 이런 거를 너무너무나 해봤을 겪었을 겁니다. 거예요. 이번에 그 뭐야 무슨 대장동 말고 네, 백현동. 백현동 그런 부분도 네. 그 규제하고 연관이 그렇죠. 많이 네.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싶고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박정희식 산업 정책 뭐 정경유착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 케인지안 정책이에요. 좀 그렇죠. 유식하게 네. 보면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대선 국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보수표도 확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네. 그 대신 집권 후에 음흠.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세, 특히 법인세 부분에서. 예,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분하고 이제 세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세 특례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예, 네. 그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증세 빵꾸 내고 있잖아요. 예. 세수 빵꾸 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런 세수 빵꾸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네, 얘기 꼭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광고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쉬고 계시면 됩니다. 독도 샴푸입니다. 이거 기능성 샴푸입니다, 여러분. 두피가 좋아져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떡진 머리, 비듬 머리, 그 다음에 모발이 뻑뻑하신 분들 이거 감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가 주말 지나면서 이 경영난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독도 샴푸를 팔아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광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전국 15군데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서신 분들은 지금 좋다고 계속 재구매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네이버나 쿠팡에서 독도 샴푸 검색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많은 도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샴푸 많이 팔려요? 좀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천안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네. 돌아다녀 보잖아요. 다 굉장히 어려요. 굉장히 어렵고 다 어렵고 어제는 예산에서 유세를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네네네. 제가 어제는 제가 이제 천안에만 있다가 이제 이재명 그 후보께서 어쨌든 전국 투어를 하고 네네네.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한번 정말 체감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후보 일정을 보고 어제 그 전북 진안, 네, 진안, 그다음에 임실은 못 따라갔고, 그다음에 익산, 익산, 그다음에 청양, 청양, 예산, 네. 이렇게 5군데 도르셨어요. 네. 중간에 뭐 네.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느낀 게 현장의 열기는 그 TV나 영상 속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하다. 강력한 열기가 있다. 네. 너무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 박사님이나 저나 그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 행사를 많이 가보는데 제가 어제 그 지역 돌면서 느낀 것 중에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세대하고 문법이 달라졌다. 이게 뭐냐?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 연령대하고 네네. 성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 60, 70대 아저씨들이 주력이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진안이나 군단이 시골에 내려가면 가면 그렇죠. 100%거든 100%. 그렇죠. 예. 경로당에 있던 뭐 어르신들 나와서 네네. 이제 박수 치고 이거 했는데 어르신들 한 분도 없어. 어. 대부분 40대, 50대
아주머니들. 아, 예,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하면은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 가니까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나름대로 화장 옷 차려입고 타들 나오셨더라고. 그분들이 서울로 오면 20, 30대인 거예요. 네. 네. 와 정말 네. 야 이런 시골 동네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 어제 느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예산이 그 백종원 씨 네네네네. 투자를 해서 네네. 주말에 20만 명, 30만 명이 와서 예산 군 인구가 네. 한 5, 6만 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주말에 20만 명이 와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전통시장 네, 네네. 특화되면서 네. 개발해서 음흠. 거기다 이제 백종원 씨가 투자만 했어요. 근데 가니까 어제는 진짜 썰렁해졌더라고. 아, 요새 백종원 사태가 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할 때는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네. 그 지역화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네. 민간 현지 상인들 중심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데 그 와중에 네. 그 어려운 와중에 음.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잘 돼. 네. 우리 지금 여기 이 샴푸 이렇게 팔면서 그 뭐 매출 사실은 물어보나 이제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음흠.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치고 네. 나이 30대, 20, 30대 젊은 사장들이 네. 벤틀리 몰고 다니는 사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제 나쁘다 민주당 사람들이 아 소상공인 어렵다 그러지만은 연휴 때 인천공항 봐. 그렇죠. 미어 터지죠. 네, 미어 터져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 아니고 제주도도 뭐 사람 비싸서 안 간다 그러잖아. 표를 못 구해요 이번 연휴 네, 때도. 네. 이게 뭐냐면 부자들은 여전히 잘 산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음흠. 뭔가 음. 이 시장 경제라는 부분은 그렇게 잘 되는 부분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은 다 잘 되고 그런 노하우들이 이 있다. 역동성은 살아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시장에는 음. 너무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성공을 계속 거두고 있는 분들 심지어는 저도 이제 천안에 이제 시장 중앙시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네네네. 다 어렵지. 그런데 호떡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줄을 쓴다니까. 그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있다니까요. 그걸 특화시키자는 그게. 거죠. 그걸 특화시키고 네. 그런 분들을 더 지원하고 그런 분들의 노하우가 네.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 우리 민주당이 너무 막 복지하고 어려운 부분을 이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뭐 우리 당이 누구라도 잘 되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 말씀 예? 맞네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중소기업인데도 삼성보다 월급 더 많이 주는 중소기업이 세고 세였어 또. 네네. 우리 천안에도 그런 중소기업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해. 이런 데 안 나오셔. 조용히 자기들끼리. 조용히 실력 있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 SK 그 CEO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이닉스 엄청난 대기업인데 네. 자기 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한테 자기들이 사정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음흠.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 네. 어려운 분들도 만나서 시장 어려운 얘기 듣지만은 만나고 그리고 이 시장에 가면은 다 어려운 얘기만 하잖아.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 어렵다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시장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은 상인의 대표로 해서 시장 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나 잘 나갑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 어려운 얘기를 막 할 때 이게 진짜 민주당이 어려운 사람 도우니까 민주당 착한 사람들 여기에 이것도 하되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그 재래시장 가잖아요. 엊그제 예산에도 이제 거기 와 있던데 거기 상인회 회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와서 이제 그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은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와중에 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또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네. 독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인터넷에 독도 팔고 화장품 팔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재벌들이 많이 숨어 있다니까. 젊은 재벌들이. 재벌은 못해도 네. 흑자라도.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실장님이 경험해본 한덕수는 무능한 경제 관료였다. 주위 사람들도 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실은 통상 전문가라고 하지만 성과를 낸 적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의 밑바닥을 봤잖아요. 네, 네, 네. 한덕수 최상목을 통해서 관료, 특히 경제 관료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네. 우리는 경제 관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아. 음흠. 제 느낌으로는 10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는. 예. 네, 네. 그리고 한덕수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저기 통상 업무 보고할 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통상본부장을 하다가 네네. 잘못됐고 국무총리를 처음 임명한 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 때였고요. 마지막이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총기가 좀 살아 있고 애국심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나름대로 관료로서 막 위에 아부하고 생존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관료의 그렇죠. 공통점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잘못된 케이스로 마늘 협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은 마늘 협상할 때 중국하고 우리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이게 네, 네. 마늘 품목은 작은 거였지만은 사실은 네, 네. 한중 관계, 무역 관계를 규정하는 일이었고, 그것도 뭐 미국 문제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통상 협상에 있어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결국은 확인도 안 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는지 뭐 양간의 국가 간의 협상이니까 네.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비밀 해제되면 나중에는 알 수 있을까? 네. 확인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 우리가 우려했듯이 한덕수나 그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드러나기 솔직히 좀 어렵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늘 협상을 했는데 그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게 모 언론사가 그걸 취재를 해서 그걸 네, 까버린 거예요. 음흠. 저는 그게 누가 애국심 있는 사람이 그랬다기보다도 당시에 김대중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비밀 이면 합의가 드러나고 그 결과적으로 한덕수 씨하고 농림부 차관을 경질을 합니다. 네,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사안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걸 가지고 한덕수가 나쁜 놈의 매국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네네. 그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분 경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임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네. 어디를 가냐면 이분 공직 경력을 보면 공직으로 꽉 차 있다가 주미대사인가 무역협회장가 가잖아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네. 이제 이력서를 할 때 이분이 보니까 검색해 김회장을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네. 사람들 누가 연차 다 안 맞춰 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한 4년 반이나 5년 정도가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네, 예. 그때 뭘 했느냐? 그게 김현장이에요. 김현장. 관료 그만두자마자 김현장에 갔다는 것은 김현장에 갑니다. 이게 로비스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분이 김현장에 이제 무역협회까지는 이제 네네. 관료들이 많이 가는데 김현장을 간 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로펌에 그러지 가고 않을 그러지 때죠. 않았어요. 안 할 때죠. 네, 네, 네. 이분이 사실은 그 길을 네. 노골적으로 개척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의심도 있어요. 예. 공무원 할 때 김현장에 관련되는 어떤 일들을 뒤를 봐주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이른바 대가성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우리 이재명 정부가 네네.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공직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서 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로펌이 진짜 이건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10대 로펌의 네.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하고 있는 행태. 지금 이제 이른바 3년 법조인들이 아닌 경제 관료라든가 산업 관련 부처 출신들. 아니요. 저 이쪽도 마찬가지. 나머지 부처도 마찬가지. 부처도 마찬가지고. 예. 네네네.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네, 이런 데 공정거래위원회. 있죠. 네네네. 여기에 취업 현황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과거 정부 때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체감하는 것만 해도 제가 뭐 그 알았던 고위공직자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디가 있나 없어 그러면 다 로펌에 가 있고. 로펌에 가 있어요. 이야. 근데 관료로서는 뭐 차관까지 올라가도 연봉이 지금 높아져도 1억 조금 넘거든요. 네. 뭐 1억 한 2, 3천 막. 네. 근데 로펌 가면은 로펌 가면 그게 월급이 돼요. 원래 그렇게 받아요? 이야. 한덕수 씨 이제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는 뭐 공무원이 있으면서 월급도 못 받고 고생했으니까 나는 보장을 받는다. 노후 보장을 받는 거다 이게.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공공성, 공익관념 이런 걸 해치는 큰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사무관 시절에 아예 그만두고 미리 기업을 가든가 미리 그렇죠. 로펌을 가라. 그렇죠. 네가 공직을 해서 고위 1급, 2급까지 왔으면은 퇴직을 하잖아. 그럼 연금만 받고 살아라. 명예를 근데 지켜야지. 그럼 명예를 지켜라. 네, 네. 대학 교수 가서 강의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렇죠. 근데 로펌을 간다는 건 노골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돈벌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공직자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공익에 기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조희대 사건이나 뭐 윤석열 사건 다 크게 보면은 이 공직자들이 자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 그렇죠. 연장선이거든요. 네, 네. 이거를 그걸 현재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로펌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확보 차원에서라도 개혁의 가장 큰 과제로 그 부분을 좀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공무원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장 정도까지. 네, 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좀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장 때 옷을 벗고 일찍 나가라. 나가라. 그럼 과장 때 나가면은 네. 취직 다 시켜줘 그냥 네, 주가 네, 네. 로펌이도 네. 알아서 가라고 해. 대기업도 가라고. 근데 과장 이상의 보직을 그 급수 이상에 퇴직하면은 취직하지 마라. 그 이해 충돌이에요. 정책 이해 결정 충돌이에요, 정책 그거는. 결정 네. 수준의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이 네. 간다는 건 이해 충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 출신은 출마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 받고 살아라.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주권자로서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덕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김현장 부분들, 이해 충돌의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태선 실장님과 나누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